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2년 차가 된 여전히 새댁이 고픈 한 구독자입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하나쯤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소중한 추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간직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사진으로, 누군가는 동영상으로, 누군가는 일기로 말이죠. 초등학교 졸업을 앞뒀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철봉 밑에 타임캡슐을 묻어두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새 단장을 하면서 타임캡슐을 찾아볼 순 없게 되었지만 친구와 함께 타임캡슐을 묻었던 그때의 추억이 아주 따뜻한 기억으로 가슴에 남아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자신만의 방법으로 과거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다정하게 TV를 시청하시는 부모님의 연애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라는 저의 질문에 부모님은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들려주셨죠. 부모님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것도 같은 학교 교사셨죠. 아버지는 교사가 되어 처음으로 출근한 날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하는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참 드라마 같은 일이었죠. 애정 표현에 능숙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고, 나이는 같지만 아버지보다 3년 일찍 선생님이 되었던 어머니는 갓 부임한 후배의 마음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 눈에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거든요. 왜? 엄마는 아빠가 별로였어? 아빠가 이상형이 아니었던 거야? 저의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아니, 니네 아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생겼었어. 처음 부임했던 날에 학생들이 얼마나 부산을 떨던지 진정시키느라 혼났다니까. 그럼 왜 아빠가 부담스러웠던 거야? 너무 잘생겨서? 저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준 사람은 어머니의 옆에서 기세 등등하게 앉아있던 아버지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하는 학교는 사립학교야.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학교를 옮기지만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 만약에 엄마랑 아빠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엄마는 그게 걱정됐었던 거야. 갓 사춘기에 접어든 저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엄마 아빠는 결혼까지 했잖아. 엄마는 아빠가 부담스러웠었다면서 왜 결혼까지 한 거야? 제 질문에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어? 어머니의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쫓아다니셨다고 해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진지하게 아버지를 앉혀놓고 이러지 말라며 설득도 해보고 일부러 매몰차게 굴어도 봤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일관성 있는 모습에 어머니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셨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네 아빠는 한 번도 엄마를 기다리게 했던 적이 없었어. 항상 엄마 옆에 있었고 늘 한결같았지. 한 선생님은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 곧장 연락이 왔고 학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늘 곁에서 엄마를 위로해줬어. 한결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두 분이 결혼 소식을 학교에 알리자 학교의 동료 직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같았다고 해요. 깜짝 놀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어쩐지 결혼할 것 같더라는 반응뿐이었다고 했죠.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었던 두 분은 학생들에게도 큰 축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이후 두 분은 여일고 인꼬부부, 여일고 애처가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두 분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었죠. 두 분은 부부를 지칭하는 아름다운 말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와 신혼생활을 보내시던 부모님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가지셨고
이듬해 저를 낳으셨다고 해요. 저희 가족은 매우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건 모두 아버지의 노력 덕분이다. 저는 아직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로 동의하냐면 저의 이상형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아버지는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매우 사랑하셨지만 항상 어머니를 1순위로 생각하셨습니다. 한 번은 새 가족이 모여 주말 예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니 저만 TV를 보고 있고 부모님은 나란히 소파 아래에서 잠이 드셨더군요. 개의치 않고 TV를 보던 저는 어머니가 잠결에 다리 저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소파에 있던 쿠션을 어머니의 다리 밑에 개어드리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곁에서 낮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어머니의 다리를 꾹꾹 주물러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어머니가 혈액순환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아버지는 새벽 중이라도 일어나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과일을 입에도 대지 않는 아버지는 과일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항상 집 냉장고에 과일을 가득 채워 두셨습니다. 혹시라도 냉장고에 과일이 비어 있으면 한밤중에라도 나가 어머니를 위한 과일을 사오셨죠. 그런데 이런 다정한 부부에게도 싸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게 되면 꼭 그날이 지나기 전에 화해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서로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저는 어른의 대화란 무엇인가, 성숙한 대화란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차분한 대화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곧 저의 이상형이 되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도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 때문이었죠. 부모님을 따라 교대에 진학한 저를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유, 또 속이 더부룩하네. 부쩍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어머니는 그날도 더부룩한 속을 붙잡고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새내기 모임, 동아리 면접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급하게 집을 나서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또 체했나 봐. 손 따줘. 저는 속이 더부룩하다는 어머니의 증상이 난소암 3기의 증상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어머니는 난소암 3기 초기였습니다. 41% 정도의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일명 소리 없는 살인자 난소암이었죠. 난소암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암이었습니다.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으면 이미 3기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딱 저의 어머니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어머니가 암이라니. 저는 금방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저 요즘 속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엄마 손이나 좀 따줘라 라고 얘기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이 컸을 아버지는 의외로 덤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주치의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받고 빠르게 주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어머니의 간호를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금방 병원의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모든 병원 관계자들과 장기 입원 환자들은 입을 모아 이런 보호자는 본 적이 없다라며 아버지를 칭찬하셨죠. 아버지는 퇴근을 병원으로 하셨습니다. 일이 많아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일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병원에서 일을 하셨죠. 시험 문제 출제 등 부득이하게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말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와 아버지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렇게 좋은 남편이 또 어딨어? 한 선생님네 딸내미는 꼭 저런 남자한테 시집가야 해. 그런 말 안 해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자란 딸들은 좋은 집으로 시집 가. 걱정하지 말어.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이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없는 시간대에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었는지 퇴근길엔 항상 어머니 담당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께 드릴 간식이나 음료를 사오셨어요. 모두가 피곤한 시간, 우리 아내 잘 부탁드린다며 간식과 음료를 사오는 보호자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어머니는 어딜 가나 환영받는 병원 내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병실을 6인실로 옮기길 바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6인실로 병실을 옮기자 함께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 간병인들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은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같은 병실을 쓰는 분들이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주셨고, 귀한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 어머니만큼은 꼭 챙겨주셨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아낄수록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떠나는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퇴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난소암 치료 경과가 좋아져서 이번엔 퇴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건강은 갑자기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그 누구도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얘기하지 않더군요. 난소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저도 설마 혹시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저 또한 지쳐가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저의 아버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천진하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두 분은 너무나 행복하고 밝게 지내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처럼 더욱 밝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초췌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는 건 늘 어려운 일이었지만 단 한 번도 티를 낸 적은 없어요. 우리 딸 왔어? 요즘 연애하는 거 아니야? 볼 때마다 예뻐지네. 남자친구 생기면 엄마한테는 조금 덜 와도 돼. 이렇게 주말마다 엄마한테 오면 남자친구가 서운해한다. 오동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고 볼살이 쏙 들어간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보면 저는 뒤돌아 2번 눈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사를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웃는 모습만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졌다는 것을 어린 짐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해진 어느 날 새벽, 저는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고 아버지는 여행 갈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엄마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네. 간단하게 짐 챙겨서 얼른 병원으로 오렴. 가라앉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간단한 짐을 챙겼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이 조금씩 내리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로비에서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주치의에게 허락이 떨어진 것인지 아버지는 곧장 어머니와 짐을 챙겨 밖으로 나서셨습니다. 병실을 나선 이후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를 차에 앉히고 시동을 건 아버지는 말없이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차가 움직이는 길을 눈으로 읽으며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외할머니의 오래된 시골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로 거진 3시간이 걸리는 외할머니의 시골집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쭉 비어진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엔 분기별로 와서 집을 보수하고는 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신 이후로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죠. 저는 외할머니의 시골집으로 가는 길을 눈으로 읽으며 지금 가면 불은 들어오려나? 문도 좀 삐그덕거릴 텐데 먼지도 엄청 많을 거고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집이 눈에 보이자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자. 어머니는 시골집에 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돌아가자. 목요일 새벽에 출발해 도착한 시골집은 여전히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아궁이 소트로 만든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부랴부랴 장을 봐 어머니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평소 드시고 싶은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한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만찬이었죠. 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잘 수 있도록 오랫동안 불을 붙이지 않은 온돌방을 이리저리 손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데워놓은 방에서 잠이 드셨어요. 요리가 완성되고 식사를 위해 어머니를 깨우려고 하자 아버지는 서둘러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오랜만에 깊게 잠든 거야. 요즘은 진통제 없으면 잠도 못 잤어. 아무 진통제 없이 저렇게 편하게 잠든 게 정말 오랜만이니까 그냥 자게 두자. 결국 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저녁은 속이 좋지 않으시다며 걸으셨거든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한 방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저의 이야기. 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소리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신기하다는 듯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보,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 자그마했던 애가 벌써 며칠 뒤면 30이래. 세월 진짜 빠르다. 그렇지? 당신이랑 나도 이제 50이고. 아버지는 세월이 야속한 듯 아쉬워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글 멘트를 날리셨어요. 여보, 세월이 가는 게 아쉬워? 난 아니야. 나는 내년에 당신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그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세월이 가는 게 기대돼. 저는 그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와, 솔로는 서러워서 살겠어, 진짜. 인꼬부부 아니랄까봐 너무 오글거리네. 어머니는 이런 저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으시는지 웃으며 아버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벌써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는데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그 젊고 잘생긴 얼굴은 어디 가고 이렇게 주름진 얼굴만 남았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지. 응, 당신 덕분에 웃느라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어머니는 이 대화를 끝으로 지친 듯 잠에 드셨고 저와 아버지는 까무룩 잠에 든 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고는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또다시 새벽, 눈을 떠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자리에 안 계시더군요. 저는 곧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넓은 마당의 구석에 위치한 흔들 그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계시더군요. 엄마를 외치며 부모님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간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맺혀 있었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미소를 띤 채 눈을 감고 계셨어요. 난소암 투병 생활 10년 끝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품에 안겨 영영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이별인데도 왜 그리 힘든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스러운 마지막이었어. 웃으면서 갔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례식 내내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을 찾아주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하며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마냥 안타까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방문객을 살피는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골마 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순간을 제외하고 한 번도 제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늘 아버지에게 괜찮으시냐며 안부를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직장생활을 하셨어요. 장례식을 마친 뒤에도 아버지는 변함없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면 말이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희한한 습관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매주 금요일이 되면 낡은 초록색 카라티를 입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라티는 새 옷도 아니었고 세련된 디자인도 아니었으며 요즘 유행하는 컬러도 아니었습니다. 카라티는 드문드문 빛이 바랜 곳도 있었고 누가 봐도 낡은 옷이라는 게 티가 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옷이 낡을까봐 조심스럽게 손빨래를 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그 옷을 입고는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그 옷이 대체 뭐길래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 옷을 입는 거냐? 라고 여쭤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초록색 카라티 사랑은 장소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결혼식이 금요일이라면 아버지는 늘 초록색 카라티를 양복 재킷 안에 받쳐 입고 가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빠, 누가 보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놀려. 초록색이 좋아진 거면 차라리 내가 다른 예쁜 걸로 하나 사줄게. 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다양한 브랜드의 초록색 카라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딸 고마워 라고 말씀만 하실 뿐 매주 금요일이 되면 그 낡은 초록색 카라티를 입으셨습니다. 제가 사드린 초록색 카라티는 금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입는 옷일 뿐이었죠. 제가 초록색 카라티를 많이 사다 드린 바람에 아버지는 졸지에 초록색 카라티 마니아가 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 아빠 입고 싶은 대로 입어. 정말 고집 엄청 세. 여전히 아버지는 허허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초록색 옷으로 씨름을 하는 동안 시간은 정처없이 흘러갔고 저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던 중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연히 옛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주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은 저와 초중고를 같이 한 중마 고우들이었어요. 또 전부 저희 어머님의 장례식을 와준 친구들이었죠. 저는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고 친구들은 또 한 번 저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제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어?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야, 쟤네 우리랑 같은 중학교 나온 애들 아니야?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낯이 익은 얼굴들이 있더군요. 중학교 동창을 알아본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가게로 들어온 남자 무리들 또한 저희를 알아보며 아는 체를 해왔어요.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4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 기회가 되면 우리 동창회도 하자. 라는 말로 자리를 마무리한 저는 그때의 우연한 만남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오더군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중학교 동창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된 적도 없었고 얼굴만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연락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말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이후에도 연락 한 번 한 적 없던 친구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다니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 준영이에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안녕 준영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연락이 오니까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반갑다. 아, 나도 내가 연락하면 네가 당황할 것 같긴 했어. 너랑 나랑 그렇게 친하던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저는 준영이와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지만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끌린 듯이 준영이와 약속을 잡게 되었죠. 미국으로 유학을 간 준영이는 그곳에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디자인 계열에서 공부를 마친 준영이는 한국으로 귀국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준영이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일 것이라는 저의 예상과 다르게 준영이는 가벼운 농담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였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1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다짐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준영이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거주 중이셨기 때문이죠. 먼 거리에서 오시다 보니 최대한 일정과 장소를 예비 시부모님께 맞춰드려야 했고, 저희의 상견례 날짜는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에게 금요일은 낡은 초록색 카라티를 입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초대받은 결혼식이 금요일이라면 결혼식장에도 초록색 티를 입고 가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상견례 때도 그 옷을 입으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을 애써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 마음은 틀리질 않는지 아버지는 상견례 날에도 기어이 그 초록 카라티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제 첫 월급으로 사들인 양복 재킷 안에 말이죠.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이젠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옷에 집착하시는지가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사실 다 낡은 옷을 매주 금요일에 입는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버지가 어떠한 심리적인 불안함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로 상견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셔서 그런지 아버지의 복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재킷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그런가요? 저희 딸이 첫 월급으로 사준 양복입니다. 라는 훈훈한 대화를 하셨죠. 그렇게 멀리서 온 시부모님과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근 1년 만에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화난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체 그 초록색 티셔츠는 왜 입는 거야? 아버지는 허허 웃으실 뿐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답답하다는 듯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지만 말고, 나 정말 이제는 걱정돼서 그래. 지금 이 티셔츠 봐봐. 구멍난 데가 한두 군데야. 이렇게까지 옷이 해졌으면 기워 입지 말고 버려야지. 왜 계속 고쳐 입는 거야? 정말 속상해. 아버지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운전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이젠 옷이 낡아서 흐물흐물해. 이거 대신 입으라고 선물해준 옷도 다른 날에만 입고 금요일에는 꼭 이 옷만 입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라도 알려주면 내가 이해를 해볼게. 아버지는 애원하듯 이야기하는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그냥 아빠는 이 옷이 좋아. 금요일만 되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지는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처음으로 초록색 카라티에 대한 대답을 들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말을 잊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조금씩 꾸미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신혼집으로 가져갈 제 짐을 하나둘 챙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짐을 정리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 한쪽 면을 빼곡히 메운 책장으로 다가갔어요. 책장의 3분의 1은 저와 관련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릴 때 썼던 일기,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트로피 같은 것들이 줄 세워져 있었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집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진이나 과거의 일기장을 보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 말이에요. 저도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추억 여행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칸 한 칸 채워져 있는 저의 기록들을 훑어보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앨범 칸에 다다랐어요. 저의 어린 시절 앨범을 챙긴 저는 아주 옛날 딱 한 번 열어본 부모님의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부모님의 앨범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앨범에는 뭉클한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31살인 지금의 저보다 어린 부모님의 앳된 모습, 두 분의 결혼식 장면, 저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저를 낳은 부모님의 모습까지. 저보다 어린 나이였던 두 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저를 낳았다는 사실은 경이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새삼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죠. 사진 뒤편에 그때의 감정과 사건들이 적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앨범을 거꾸로 넘기던 중 저는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신혼여행 사진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신혼여행 사진을 하나둘 살펴보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부모님이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신혼여행 사진 속 두 분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매주 금요일이면 입으시는 초록색 카라티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제야 엉켜있던 퍼즐이 하나둘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 어머니와 신혼여행에서 함께 입었던 초록색 카라티를 입으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서 초록색 카라티를 입는 것이라면 대체 왜 그 초록색 카라티를 금요일에만 입으시냐는 것이었죠. 의문을 가지고 앨범을 덮으려던 찰나 저는 앨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앨범 맨 뒷장의 빛바랜 종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어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보자마자 아 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앨범 맨 뒷장에는 2018년 12월 28일 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뒤에는 금요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금요일만 되면 초록색 카라티를 입으셨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이 옷이 좋아. 금요일만 되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지는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왜 아버지가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뒤숭숭해질까? 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금요일만 되면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아버지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낡아 빠진 초록색 카라티를 버리지 못하느냐는 질문이나 한 제가 너무나 나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 어머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또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던 어머니를 누구보다 신뢰하셨기 때문에 직업적인 고민도 어머니에게 스스럼 없이 털어놓으셨고 인간적인 고민도 어머니와 항상 나누셨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가신 후 저는 아버지에게 이런 류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 외롭다는 넋두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책임감 강한 저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넋두리를 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드렸어야 했던 것이었어요. 마음 털어놓을 곳이 사라진 아버지에게 이제는 제가 기댈 곳이 되어줘야 했던 것이죠. 흐르는 눈물을 서둘러 닦아낸 저는 부모님의 앨범을 고이 정리해두고 어떻게 아버지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민한 결과 아버지가 늘 입고 다니시는 초록색 카라티와 똑같은 것을 사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 방으로 가서 아버지가 입으시는 초록색 카라티를 확인해 보았는데 브랜드 마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마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린팅이 해져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흐릿한 화질의 사진을 수백 번 들여다보며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의 이름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후부터였어요. 너무나 오래전에 판매되었던 브랜드의 옷을 구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와 마켓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카라티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아버지의 카라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었던 브랜드 본사와의 연락도 수포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카라티를 제작한 브랜드가 대형 의류 계열 회사에 인수된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나니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에 제작된 옷이고 해당 브랜드의 옷을 생산하지 않는 상태라 재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찾아는 보겠지만 재고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꼭 부탁드린다는 답장을 보냈고 결혼 준비를 위해 남자친구를 만난 날 회사로부터 마지막 메일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해 재고를 찾아보았지만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저를 위해 수고해준 해당 브랜드 담당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장문의 메시지로 답을 했고 메일을 전송한 후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선물 준비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죠. 아쉬운 마음에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제 팔을 쿡쿡 건드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오늘 결혼 준비를 위해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오늘 영 집중을 못하네. 몸이 안 좋은 거면 이만 들어가서 쉴까? 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 장인어른이 초록색 카라티를 입으시는 이유를 알아낸 거구나. 이유를 알고 나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아빠한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 저는 진심으로 속상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그게 왜 안 돼? 그야 재고가 없는 옷이니까 회사에서도 없다고 하고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찾아봤어. 해외 사이트도 찾아봤는걸. 남자친구는 어리둥절한 저의 반응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정말 내가 누군지 잊은 거야? 나 디자인 회사 팀장이잖아. 아차 싶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답을 듣고 먼 길을 헤맨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같은 디자인으로 선물해 드리면 돼? 라고 물은 뒤 일전에 제가 메일을 남겼던 초록색 카라티를 제작한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회사 담당자한테 확인받았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가져다 써도 괜찮다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감격해하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능청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만들어드릴 거 제대로 만들어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루에 하나씩 입으시라고 30개 준비하자. 저는 30개는 너무 많다며 남자친구를 말렸지만 사랑스러운 사위의 선물인데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라며 너스레를 떠는 남자친구를 말릴 순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입고 다니시던 옷의 원단과 가장 비슷한 원단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공장을 찾아다녔고 수십 번의 샘플을 받아보고 나서야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결혼 준비 초중반에 시작했던 아버지 새옷 만들어드리기 프로젝트는 결혼식 이틀 전에야 끝났습니다. 열심히 만든 옷을 아버지에게 선물하는 날은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예쁘게 포장한 옷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들고 온 커다란 박스를 궁금해하시는 듯 했지만 묻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자친구는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돈어른은 한국에 잘 도착하셨나? 네, 며칠 전에 오셔서 서울 구경 중이세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만큼 한국이 그리우신가 봐요. 그래, 오신 김에 충분히 쉬고 가시는 게 좋지. 일상적인 대화는 어느새 깊은 대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내가 시집가는 게 서운하진 않아? 저는 아버지가 평소처럼 장난기 있는 말투로 아니 아빠는 속이 시원한데?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운하지, 엄청 서운해.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운한데 또 기특해.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알려달라 저거 알려달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또 이렇게 커서 혼자 결혼 준비도 뚝딱뚝딱 하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 연애도 술술 하고 남자친구 같은 거 안 만들길래 우리 딸은 평생 아빠랑 살아나 보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결혼한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려왔잖아.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아버지는 은근슬쩍 남자친구를 흘겨보는 표정을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저를 지그시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 행복해야 돼. 행복하라는 아버지의 말이 왜 그리 가슴 시린지.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린 건 남자친구였어요. 자, 내일 결혼식인데 눈물 흘리며 눈이 붓겠지? 그럼 이쯤 돼서 장인어른 선물 개봉을 해볼까? 선물 개봉이라는 말에 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물? 네, 장인어른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합쳐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박스 속 옷들을 부스럭거리며 제 팔을 툭툭 쳤어요. 저는 어느새 눈물을 닦고 사진첩에 정리해둔 부모님의 옛날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엄마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떨떨해 하셨지만 이내 대답을 해주셨어요. 학교로 첫 출근한 날에 만났지. 월요일이었어. 아버지가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시자 남자친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저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 옛날 사진이야. 사진 뒤쪽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적혀 있어. 아버지는 민망하다는 듯이 저를 나무라셨어요. 너는 그거 아빠 연애 편지 같은 건데. 저는 여전히 어머니 얘기만 하면 부끄러워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카라테 7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월요일에 입어.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난 초록색 카라티에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이건... 저는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은 날은? 역시나 아버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화요일이었지. 예상했던 날보다 일찍 진통이 와서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간 기억이 나. 저는 또다시 7개의 카라티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화요일에.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처음으로 고백한 날은? 아버지는 또다시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저는 또다시 7개의 카라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준 날은? 아버지는 역시 고민이 없으셨습니다. 목요일. 저는 또다시 7개의 카라티를 건네며 질문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와 제 목소리에는 먹먹한 울음이 가득 껴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쉰 다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먼 길을 떠난 날은? 아버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크게 터뜨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금요일. 이후로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엉엉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토해냈죠. 얼만큼 울었는지조차 모르겠을 때 겨우 눈물을 그친 저는 나머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는 또 물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을 때는? 아버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가. 저는 남은 카라티를 모두 아버지에게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 엄마의 빈자리를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빠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는 정말 좋은 남편이고 정말 좋은 아버지야. 정말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사랑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한 선생님 집 외동딸의 결혼식 전날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메이크업 선생님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새 신부가 이렇게 부어서면 어떻게 해요? 어제 팩도 하고 일찍 자라고 했죠. 모든 게 완벽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뒤 아버지는 곧장 명예퇴직을 선언하셨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항상 퇴직을 바라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명예퇴직을 하던 당시 아버지의 연세는 만 60세였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은 아버지의 퇴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선생님, 딱 2년만 더 하시지.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동료분들의 아쉬운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짧은 대답을 남기셨어요. 아쉬우면 놀러와. 나 이제 카페 사장이야. 아버지는 정말 카페 사장이 되셨어요. 퇴직하신 후 곧장 외할머니의 시골집으로 내려가 시골집을 카페로 개조하셨거든요. 아버지는 현재 국어 선생님을 했던 경력을 살려 작고 따뜻한 북카페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된 저는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곳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남은 여생이 늘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나의 영웅,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